자, 이번에는 의사표시의 네 번째 테마인 사기 강박을 보실 차례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항에서요, 허위 표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그 다음 비진의 표시나 착오, 사기 강박에서 또 한 문제 출제를 해서 보통 두 문항 정도를 구성합니다. 때로는 세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두 문항 정도로 출제돼 있다는 점, 그 유념을 하시고요. 먼저 사기 보실게요. 사기라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속이는 거라고 그래, 속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A가 얘를 속여가지고 거래를 하게 하는 거죠. 예컨대 기망이라는 게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기망. 속이는 거를 법적으로는 기망행위라고 그래요. 예, 그린벨트에서 안 풀리는 땅인데 풀린다, 이거 풀린다. 나 믿고 살아. 이분이 매수를 한 거예요. 그린벨트에서 안 풀리는 땅인데 풀린다고 이쪽에서 상대방 쪽에서 이 매수자, 표의자를 속이는 거죠. 기망이라는 수단을 동원을 해서 속여가지고 이 땅을 매매를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냥은 정상적으로는 이 땅은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래서 이 매수자가 이 기망 때문에, 이 기망이라는 수단 때문에 이 매수자가 땅 사고자 하는 사람이 속았기 때문에 착오에 빠지게 된다. 착오. 착오에 빠지게 돼서 저 땅을 사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됩니다. 의사표현을. 그럼 이 땅을 사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이거죠. 기망 때문입니다. 이 기망, 이 상대방의 기망 속아가지고 얘가 착오에 빠져가지고 땅을 사겠다고 의사표현을 하게 되어요. 의사표현의 결정적 원인은 바로 이 기망입니다. 기망과 착오, 그 착오하고 의사표시가 다 인과관계 있죠. 인과관계. 저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게 원인이 되고 이쪽이 결과가 된 거죠. 결과가. 그럼 이 매수자 눈에는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걸로 인식을 해요. 풀리는 걸로. 그래서 이 매수자 눈에는 저 땅은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고 인식을 하게 되죠. 본인 생각도 표출도 그렇게 표출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에 빠져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사기라고 그래요. 그럼 착오하고 비슷한데요. 착오하고 다른 점은 착오에서는 거래한 것이 다 착각이면 다 취소되느냐? 그거 아니었죠. 중요부분 착각이 있어야, 즉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어야 취소해서 엎을 수 있었죠. 그리고 중과실이 아니고. 근데 이쪽 사기에서는 이 착오가 중요부분 착오 아니어도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아니어도.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뭐에 빠지면, 착오에만 빠지면 그 의사표시는 기망이라는 거짓 정보, 이 거짓 정보에 터잡아서 의사표현이 된 거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기의 가장 첫 번째 동의는 기망이라는 겁니다. 기망. 기망이 있고 그 기망이 토대로 돼서 착오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의사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 그럼 기망이라는 거는 속이는 거거든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걸 기망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망만 있으면 이거 다 취소해서 엎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고요. 이 기망이 두 번째 요건은요, 위법해야 됩니다. 기망 행위에 위법성이 개입이 되어져야, 위법성이 있어야 사기로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그러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기망 행위가 있고 그 기망 행위가 뭐 할 때? 위법성을 띌 때, 위법성을 인정받아야만 사기로 취소해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기망,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걸 기망이라고 그래요. 기망을 볼까요? 이 기망이라는 거는 사기자의 고의가 첫 번째 요건이다. 기망이라는 정보는 고의로 이루어져야 돼요. 고의로. 실수로요. 실수로 속이는 거는 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수를 뭐라고 그래요? 과실.
과실로 속인 거는 사기가 되지 않고 오로지 언제만 고의로 상대방을 속였을 때, 거짓 정보를 줬을 때만 사기가 된다. 오케이. 그리고 1번 맨 위에 줄이요. 75쪽 맨 위에 줄. 사기자의 고의가 요건이다. 고의. 따라서 사기는 고의에 의해서만 성립이 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기, 즉 실수로 속인 거는 사기로 처벌되지 않아요. 사기가 성립되지 않아요. 두 번째 기망의 의요. 거짓 정보죠.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거를 몽땅 묶어서 기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망이란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는 거. 잘못된 정보죠.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기망이에요. 이때 기망에는 적극적인 기망이 있고 소극적인 기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적극적인 기망은 내가 상대방한테 거짓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두 번째요. 소극적인 기망은 뭐냐면 고지를 해줘야 될 사람이 고지를 안 해주는 것. 즉 부자구에 의한 기망이라는 게 있어요. 기망의 아주 중요한 맥락은 바로 이 부분. 고지를 해줘야 될 사람이 고지를 안 해주는 걸 부자구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구에 의한 기망.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다. 아니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 그럼 그 아파트는 분양이 잘 안 되죠. 근데 시행사가 이거를 입주자들한테 고지를 안 해버렸다. 고지해야 될 사람이 고지를 안 해줬어. 공동묘지 있다는 거를,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는 거를 고지를 안 해줬을 때, 이때를 우리는 부자구에 의한 기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것도요. 사기로 취소가 되옵니다. 여기 하나 써주실게요. 그 우리 책에 부자구에 의한 기망 그 끝에다 하나 써주실게요. 뭐라고 써주실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공동묘지가 있는 거. 공동묘지가 있는 거를 알려주지 않았다. 고지를 안 했을 때. 고지를 안 한 것. 이런 행위를 우리는 부자구에 의해서 기망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인간 행위는 자구의가 있고 부자구의가 있어요. 자구의,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부자구의, 행동을 안 해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 것. 부자구의. 고지를 안 해. 왜 고지를 안 하냐고. 그래서 소위 이걸 침묵이라고 그러죠. 침묵.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을 안 한 거는 원래는 사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입을 닫고 있는 거니까 사기 아니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침묵은 사기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거. 그런데 고지해줄 의무 있는 사람,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입을 닫고 있는 거는 사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요. 끝에 보시면 단순한 침묵은 정리를 해볼게요. 침묵, 입을 닫는 거. 침묵은 원칙, 사기가 된다 아니다. 이거 사기 안 되는 거예요. 사기 아니다. 그냥 내가 말을 안 한 건데 무슨 잘못이야. 그런데 이 침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언제냐? 예외적으로. 고지 의무 있는 자, 고지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입을 닫으면, 이걸 입을 닫으면 뭐가 된다? 사기가 성립한다. 이때 이거를 부자구에 의한 사기라고 한다. 부자구에 의한 기망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독특하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하겠죠. 그래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럼 관련 문제 하나 볼까요? 공동묘지가 있는 거를 말을 안 해줬다. 시행사가. 이거는 법적으로 고지 의무 있는 거죠. 있는데 안 해줬다. 사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둘이 교환계약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교환계약. A가 가지고 있는 노래방하고 B가 가지고 있는 빌라하고 우리 바꿉시다. 네 노래방과 내 빌라를 이렇게 맞바꾸자고 하는 계약을 교환계약이라고 그러죠. 이 교환계약은 이 노래방 주인 눈에는 상대편 빌라가 좋아 보이는 거고 빌라 주인은 노래방이 좋아 보이는 거죠. 즉 남의 땅이요. 남의 땅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교환계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때 빌라 주인이 저 노래방 주인한테 와서 시가를 물어봤어요. 이거 시가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래방 주인이요. 시가를요. 고지를 안 했어. 고지를 안 해줬다고. 안 해줬어요. 그러고는 이분이
노래방 주인하고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빌라 가격보다 이게 훨씬 더 싸더라. 뒤늦게 알았어, 뒤늦게. 그렇다면 B는 제가 말을 안 해줘가지고 교환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죠.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사기냐 이게. 또 하나는요. 얘가 노래방 주인한테 가격을 물어볼 때 얘가 어떻게 했냐면 노래방의 시가가 3억인데 시가는 원래 3억 정도 하는데 시장 가격이 4억 5천이라고 불렀다. 시가보다 세게 불렀다. 세게. 시가보다 뭐하게요? 높게 고지했다. 높게. 그럼 이거 사기 아니냐 이거죠. 사기냐 이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 사안이 팔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도 마찬가지요. 교환도 마찬가지. 당사자는 자기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려고 그래요. 자기 이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해서 최대한 애를 써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편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얘가 요청을 해서 정보를 뭐 이렇게 알려주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런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한테 고지할 의무가 없다. 왜? 내 이익을 최대한 관철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노래방의 가격을, 시가를 정당하게 고지를 안 해줬거나 시가보다 높게 불렀다고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 교환 계약의 당사자 한쪽에서 시가를 뭐한 경우요? 묵비했거나. 묵비는 무슨 뜻? 고지 안 했다. 묵비 위에다 쓰세요. 고지를 안 해준 경우 또는 높게 부른 경우 두 가지를 써볼게요. 고지를 안 했거나 가격을 높게 부른 경우 이거는 법적으로 사기가 아니다. 왜? 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나는 움직인다. 그런 행위의 수단으로서 가격을 말을 안 해주거나 높게 부른 일련의 과정들은 사기로 의유를 할 수 없다. 그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자구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이거였어요. 공동묘지가 옆에 있는 걸 알려주지 않았다. 이거는 사기가 되는데 거꾸로요. 교환계약에서는 시가를 고지하지 않은 거, 고지를 안 한 거는 실무광고예요. 이거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어 썼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3개를 하고 중요도 표시할게요. 중요도 표시. 아주 여러 번 나왔어요. 20번 이상 나왔으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부자구이로 사기로 엮이는 경우가 있고요. 안 엮이는 경우 각각을 기억해 두실 것. 오케이. 다음 사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기망이라는 게 있었죠. 기망, 속이는 거. 그 기망의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구이죠. 부자구이. 고지를 왜 안 해주냐고. 이런 건 해줘야 되고 이런 건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는요. 위법성 문제. 기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속이면 되는 거 아니라 위법해야 돼. 그 행위가 위법할 것. 법 질서를 벗어나야 돼. 심각하게. 자, 그래서 위법성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여기서 판단해 주게 되는데요.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아요. 가령 상가를 분양을 할 때 과장 광고가 들어가죠. 상가 분양을 할 때. 과장 광고를 해요. 실제보다 부풀려서 광고를 해요. 그래야 분양이 잘 되니까. 이때 과장 광고가 현저할 때요. 현저하게 기망을 하면 현저히 과장을 했다. 즉 지나치다는 거죠.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지나치다. 그러면 이거는 위법성이 인정된다. 위법성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고요. 현저하지 않아요. 약간의 약간의 부풀림이 있었다. 다소라는 표현을 써요. 다소, 약간의 과장을 했다. 이거는 위법성 인정이 안 된다. 되고 이거는 위법성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상가 분양 받을 때는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고 문제가 특히 시비가 논란이 되고요. 그때 법리적인 판단의 잣대는 두 가지다. 현저히 과장을 했는지 약간의 과장을 했는지 이걸로 판가름이 나겠다. 그래서 가령 과장 광고할 때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죠. 그 빌라나 아파트가 전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집주인께서 가까워요. 집에서 가까워요. 걸어가면 금방 가요. 가까워요. 요때 가깝다라는 기준 이거죠. 얼마 정도 속여느냐. 그 속여느냐 판단 기준이 이거예요. 현저히 속여느냐 약간 속여느냐 이거죠. 잣대는. 그래서 위법성을 논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거예요. 다소 과장이었느냐 현저히 과장이었느냐 이 다소 부분 애매한 표현이죠. 다소. 적중률 100% 이랬는데 100% 아니었어. 적중률 99%라고 했어요. 근데 다 못 맞췄어요. 전자가 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강박을 만나보실게요. 이제는 강박이라는 거는 겁을 주는 거죠. 외압을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외압을. 이쪽에서 이 표의자에게 겁을 주는 일입니다. 겁을. 외압을. 외압 또는 부당한 압력.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부당한 압력. 이걸 하나 적어보실까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즉 강압을 행사하는 거죠. 강압 또는 외압이라는 표현을 써요. 압력 행사를 해서 이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거예요. 사기는 속여서 하는 거죠. 이분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려서. 착오에 빠뜨려서 의사표시, 거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가짜 백수호를 판매를 하는 거죠. 먹으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렇게 허위 정보를 주는 거죠. 이거는 허위 정보가 아니라 외압을요. 부당한 압력 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하는 거죠. 억지로 어떤 거래를 하게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사기에서는 착오가 있지만 여기에는 착오가 있을 수 없어요. 여기는 착오가 없다.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는 자기가 원하지 않은 일을 부당한 압력에 못 이겨서 하는 거니까 착오는 전혀 없어요. 왜곡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곡된 의사표시를. 뭐에 못 이겨서? 강압에 못 이겨서. 압력에 못 이겨서. 이 강압에 못 이겨서 왜곡된 의사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죠. 가령 박근혜 씨가 이재용 앞에서 눈으로 째려봤다는 거 아니까 째려봤다는 거죠. 몇 초간. 레이저로 쫙. 압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른 거예요. 부당한 압력이 작동해서 이게 수단이 되는 거죠. 사기는 기망이 수단이라면 강박은요. 이거예요. 부당한 압력. 이 압력에 못 이겨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이 의사결정이나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다.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고 하기 싫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째려보니까 압력이 작동하니까 왜곡된 의사결정을 하고 왜곡된 의사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기나 강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의사결정하고 이 표시가 결정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하고 표시가 이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의사하고 표출된 게 똑같은데 이게 왜곡이 되었다는 거죠. 왜? 강압이 작동하고 여기는 기망이 작동해서. 사기하고 이 강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거예요. 의사표시가 똑같아. 똑같은데 이게 왜곡되어 있다. 사기로 여기는 강압으로.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이게 일치하더라도 이게 왜곡되었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대로 책임져라. 이거는 부당하죠. 그래서 이 의사결정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취소할 수 있고요. 강박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압력 행사만 들어가면 부당한 압력 행사가 들어가면 다 취소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거기에 똑같아요. 여기처럼 요건이 필요해요. 자, 볼까요? 강박 만나보실게요. 강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강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당한 압력 행사. 부당한 압력 행사. 즉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해악을 고지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학문적인 용어예요. 해악. 해악이 뭐야? 불이익.
얘가 A가 B에게 불이익 당할 거라고 얘한테 겁 주는 거죠. 겁 주는 거. 겁을 줍니다. 겁. 겁 주는 일을 우리 민법학에서는 이렇게 불러버린다고요. 해악을 고지했다고. 내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 말이야. 당신 말이야. 내 요구대로 안 들어주면 국세청을 동원해서 세무조사를 시킬 거야. 당신 회사 거덜날 거야. 이렇게 불이익 당할 거를 고지하는 일. 이거를 우리는 해악이라고 합니다. 해악이라는 법리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겁 주는 일. 겁 주는 일을 우리는 해악이라고 해요. 해악.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이 강박행위로 취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이 이게 작동해야죠. 해악이 이쪽으로 고지가 되어지고, 두 번째 요건은요. 해악이 위법성을 띄워야 돼. 위법성. 위법성이란 법 질서를 벗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압력 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 압력 행사가 법 질서를 위법성 이걸 인정받아야만 취소가 되는데 그럼 어느 형태를 위법이라고 보느냐? 자, 책을 볼까요? 76페이지 볼까요? 76페이지 반가를 이번에 본 강박행위란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박이라고 정의를 해요. 거기서 꼭 기억할 단어는 해악이라는 단어. 겁주는 거. 불이익을 고지하는 거죠. 불이익을. 두 번째는요. 강박의 정도가 그럼 어느 정도 개입돼야 되느냐. 어느 정도 부당한 압력 행사가 돼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자, 그때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첫 번째. 강박의 정도 문제. 어느 정도 압력 행사가 있었냐 이거죠. 압력 행사가 어느 정도냐. 그 정도를 따지는데요. 그 정도가 이쪽에서 표의자인 이쪽은 상대방, 이쪽은 표의자. 표의자가 저 압력 행사를 어느 정도 느꼈느냐. 내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다 뺏겼다.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사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 자유를 저쪽에서 완전히 다 박탈했다. 완전 박탈까지 되면 완전 박탈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 나는 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나는 행위자는 나한테 자유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완전 탈락이 되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취소로 되지 않고 무효로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외압을 느끼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됐을 때 우리 교재는 이걸 절대적 폭력 상황이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어요. 절대적 폭력 상황이다. 내가 저항할 수 없어. 그 외압을 느끼고 저항을 일치할 수 없어. 그럴 정도면 절대적 폭력이고 절대적 폭력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은 무효지 취소가 아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이 아니라 의사결정의 자유가 조금 제한받는 정도에 그쳤어. 제한만 받았어. 제한만. 그때한 의사결정은 무효가 아닌 취소라는 점이에요. 즉, 이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강박의 외압의 정도, 어느 정도 압력을 느꼈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 박탈한 정도까지 이르렀다. 이럴 정도가 되어야만 그때한 의사표시는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제한만 되었다. 그러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라는 점. 이거하고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이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이 표의자에게 외압을 했다. 이렇게 외압을 했어요.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어요. 마리아, 당신 전 재산을 우리 국가기관에 헌납을 해. 전 재산을 증여로 헌납을 하라고. 헌납해. 증여로 헌납해 우리한테. 안 그러면 우리 뜻에 따르지 않으면 너하고 네 가족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어. 압력 행사가 들어왔어요. 이때 표의자가 느낀 외압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객관적인가요?
아니죠. 지극히 주관적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저 외압을 느꼈는지를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죠.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내가 헌납을 거절하면 내가 없어질 수 있겠다. 죽을 수도 있겠다. 얘가 1960년대에 5.16 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은 상황이라서 내가 저 요구를 거절해버리면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저 압력을 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로 받아들였다면 이거는 무효가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B가 전 재산을 국가기관에 이렇게 헌납을 했어요. 증여로 헌납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노. 강압에 의해서 증여를 하게 된 거죠. 이때 증여는 표의자가 증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건가요? 안 가진 건가요? 가진 거죠. 증여 의사를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다. 우리 비진이 표시에서 다루었던 논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강압에 의해서 증여한 거는 증여 의사를 가진 거예요, 안 가진 거예요? 가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살리려면 줘버리자 그랬어요. 줘버리자. 그래서 증여 의사를 안 가진 거예요, 가진 거예요? 가지고 한 거니까 이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로 엮을 수가 없다. 왜? 증여 의사를 갖고 했으니까. 비진이 표시로 엮으려면 증여 의사가 없었어야 되는데 있었다. 그래서 이 의사 표시는 강압에 의해서 이분이 박정희한테 전 재산을 헌납한 거는 비진이 표시로 엮을 수 없다. 그럼 문제는 강압에 의한 증여는 의사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증여를 한 거니까 이 강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강압이죠. 외압의 정도를 우리 대법원이 어떻게 봤는지 볼까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이었을까요? 제한받았을까요? 완전 박탈이면 무효죠. 무효가 되면 B는 이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재산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무효는 기간의 제한이 없이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취소는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만 가능해요. 이게 중요한 제약사항이죠. 무효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우리 대법원은 이걸로 보았어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이 아닌 제한에 그쳤다. 제한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강압에 의해서 비록 그것이 국가기관의 외압일지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닌 취소함에 그친다라는 거죠. 근데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날이 1960년대였고 이 소송은 90년 이후에 걸렸으니까 원고는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원고 패소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위법한 강압이 있었을 때 그 강압의 정도를 이걸 꼭 판단해 주셔야 되겠다.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외압이 완전 박탈이냐 아니냐 이걸 꼭 검토해 주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위법성에서 두 번째 판단해 주셔야 될 내용이요. 고소나 고발 행위를 우리가 고찰을 해볼게요.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 행위를 보고하는 거죠. 범죄 행위. 범죄 행위를 목도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범죄에 대해서. 따라서 이 고소고발은 이 어떤 행위가 범죄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 자체는 이걸 불법하다,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범죄 행위를 고소하는 행위, 고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즉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그래서 A가 범죄자, B가 고소고발하는 사람, 그리고 얘가 고소고발해서 그랬더니 이 범죄자가 엄청 겁을 먹고 쫄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자기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고소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자기가 공포심을 느낀 거. 이거는 위법성이라고 할 수 없다. 왜? 범죄 저지른 사람을 내가 고소고발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이 사람한테 껴있으면 이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법성이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 바로 뭐냐? 이 고소고발자가 돈 뜯을 목적, 즉 부정한 이익 목적을 깔고 들어갈 때 여기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이거예요. 부정한 이익 목적을 특별한 사유로 가지고 있을 때 부정한 이익 목적 이런 특별한 목적을 끼고 들어가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줘라. 그래서 고소고발은 위법이 아니에요. 위법성이 없는 거예요. 범죄 아니에요. 이건 위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 부정한 이익 목적, 즉 돈 뜯을 목적이 개입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면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출제맥. 그래서 77페이지 3번 밑에 판례 하나 있죠. 판례 부분 보도록 할게요. 부정행위에 대해서요. 고소나 고발은 부정한 이익 목적이라는 거기다 쓰되 특별한 사정이죠. 특별한 사정이 바로 부정한 이익 목적이에요. 그 특별한 사정이 아닌 때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고요. 그래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뒤집어 볼까요? 그럼 뭐가 개입되면? 부정한 이익 목적이 있으면. 부정한 이익 목적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있다? 없다고 할 수 없다. 없다고 할 수 없다니까 있다죠. 오케이. 강박에서는 두 단어 기억합시다. 해악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위법성. 위법성에서는 위법성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데 그때 강박의 정도 문제, 고소고발의 위법성 문제 두 개를 꼭 기억을 해두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사기 강박의 기본적인 툴 이렇게 각각 툴을 보셔서 사기는 기망이 수단이야. 기망. 그 기망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되는 놈, 안 되는 놈을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거든. 위법성. 사기에서도 위법성, 강압에서도 위법성을 따지거든요. 이걸 봐두시자고요. 두 가지를. 자, 그 다음 효과 보실게요. 효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면 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둘 다 결론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허위 표시는요. 통정 허위 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였어요. 허위 표시는 무효에 해당됐죠. 무효. 그렇죠? 비진입 표시는요. 원칙은 유효죠. 원칙은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무효였어요. 예외적으로 무효. 착오는요. 착오는 결론이 무효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네요. 이 점도 같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때 77페이지 사기 강박에서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논점은 반가로 2번입니다. 효과의 반가로 2번에 보시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는 논점이 나와요. 자, 보통 사기나 강박은 상대편이 나를 속이거나 겁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안은 상대편이 가만히 있고 누가요? 제3자가 끼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당사자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내가 표의자고요. A가 저쪽의 상대편. 자, 보통 사기는 누가 하는 거죠? 이쪽에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거나 겁을 주는 거죠. 이걸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이 표의자 B를 속였다, 겁줬다. 상대방의 사기 강박. 근데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움직인 거냐? 바로 저 위에 있는 제3자 C가. 제3자가 끼어들어서 개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름하여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이라고 불러요.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죠. 세 사람.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삼각사기라고 이름 붙입니다. 위에 써볼까요? 삼각사기. 제3자가 껴들어서 우리는 삼각사기라고 이름 붙여주면 혼란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A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땅을 매매로 인수했어요. 저 땅을 인수했어요. 근데 누가 끼어들은 거냐? 제3자가 B를 속인 거예요. 이쪽에서 여기를 속인 거예요. 이렇게 기망을 했다는 사실이죠. 기망이나 겁을 줬다 이쪽을. 상대방은요 가만히 있고 얘는 가만히 있고 누가? 제3자가 여기서 움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기는 이런 형태가 많아요. 여기는 기획부동산 사장님. 사장님이 땅을 이렇게 한 30만 평을 헐값으로 사놓고 잘 쓸 수도 없는 헐값으로 허접한 땅을 사놓고 그거를 기획부동산 직원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이쪽에서 기망이라는 허위 정보를 흘려가지고 이 매수자한테 개발이 됩니다. 저기요. 평창올림픽 되면 여기 대박 날 땅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아는 공법 선생님도 이렇게 땅을 샀어요. 사모님이 구입을 했죠. 실질적으로. 사모님. 누구한테요? 고향 친구. 알고 보니까 이 직원이 기획부동산 직원이었어요. 이분의 감언이설에 허위 정보에 속아서 땅을 샀더라고. 예, 그것도 땅 6,000평이 넘어요. 엄청 행복해요. 6,000평이니까. 그 강의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그 땅을 가봤더니 그 땅은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돌산이었어요. 차조차도 올라갈 수 없는. 이분한테 연락했더니 연락 안 되죠. 이미 잠수 탔죠. 자, 그럼 이 땅 매매한 거. 거금을 주고 딴 이 땅 매매 계약은 이 매수자가, 이 표의자가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계약? 이분은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취소를 해야만 이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이 표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해요. 취소하기를. 근데 이 표의자 뜻대로 이걸 취소를 무작정 허용해버리게 되면 이 상대방은요. 아무 잘못도 없이 거래했는데 계약이 빵하고 취소가 되어버리면 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 우리 민법은 장치를 뒀어요. 당신이 거래했잖아. 이때 상대방은요. 상대방이 아무 잘못이 없어. 상대방 쪽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즉 둘이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다면 제3자하고 이쪽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다면 즉 이쪽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즉 공모한 적이 없다면 다른 말로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얘가 잘못한 거 없죠. 잘못한 것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면 B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왜? 상대방이 뭐 잘못했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요. 선의무과실인 때 선의무과실일 때는 B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누가 선의무과실? A가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즉 몰랐을 때요. 얘가 몰랐다. 나 공모한 적 없거든. 내가 공모한 적 없는데 네가 왜 취소해? 당신 취소할 수 없는 거야. 얘는 돈 날리는 거네요. 그럼 얘는 이제 취소가 안 되면 누굴 잡으러 간다? 저 직원을 상대로. 그래서 B는 이 계약이 취소를 못하게 되면 된통 걸린 거죠. 이러면 B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누구죠? 바로 누구를? 제3자죠. 저 직원을 잡아야죠. 직원을 잡아서 내가 입은 손해를 얘한테 다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누구한테? 제3자에게. 제3자를 상대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제3자를 상대로 내가 입은 손해를 네가 물어달라. 왜? 네가 나를 거짓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제3자에게 뭐를 청구하게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맥이 하나 있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3자한테 걸 때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걸 때 이 B가, 이 매수자 B가 이 땅 매매 계약 취소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 땅 매매 계약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약의 취소를 전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계약의 취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맥락인데요. 취소는 B하고 A의 문제고 손해배상은 저 직원하고 문제죠. 따라서 B가 이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엮을 때 이 손해배상을 얘한테 엮을 때는 이 계약 취소하고는 별건이다.
따라서 B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엮기 위해서 중요한 전제가 취소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취소 안 해도 되더라. 여기에 중요한 맥락이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는 거꾸로 내겠죠. 계약의 취소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B가 C에게 손해배상을 엮을 수 있다. 이런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오케이. 이 부분에 맥락을 잡아두고 가겠습니다. 맥락을. 그러면 이제 B가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얘가 공모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껴들이면 기획부동산 사장은 직원한테 일을 시켜놓고 A는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그래야 모른 게 되니까. 선의이고 무과실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모른 걸로. 그러면서 얘 취소를 못하도록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가 뒤집으려면 이 땅 매매 계약을 취소해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걸 뒤집어야죠. 니네 둘이 공모를 했잖아. 공모를 해서 네가 알고 있었잖아. 부동산 계약할 때 제가 사기치는 걸 네가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 뒤집어야죠. A가 알았거나 C의 기망을 뭐 했을 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때에 한해서 요때에만 한해서 한하여 B가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B가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해서 내 돈을 찾아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이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상대방이죠. 얘가 상대방. 상대방이 공모했다는 거죠. 공모했다. 니네 둘이 알았거나 얘가 사기쳤다는 거 알았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알았거나니까 또는이죠. 그리고 그럼 틀려요.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면 취소된다. 알았고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X.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에 걸리면 취소가 되옵니다. 그럼 알았다는 거. 이거 알았다는 거. 얘네 둘이 공모했다는 거는 누가 증명을 할 것? 취소하는 B가. 취소권자 B가 이놈들이 공모했다는 입증을 해야 된다. 그게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럼 입증이 안 되면 이거 알았다는 걸 입증 못하면 선의 무과실이 되겠죠. 그러면 취소 못한다. 이 문제를 우리는 삼각사기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책 보실까요? 자, 동그라미 2항 볼까요? 제3자의 사기 강박에 보시게 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의 하나여 별표 취소가 되옵니다. 예컨대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보증계약을 했다. 똑같아요.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해서 보증계약을 했다. 채무자가 누구를 속여서요? 보증인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얘를 속였네. 채무자 대출받는 놈이 이 보증서 주는 사람을 속였네. 그래서 보증인은요 저 은행하고요 대출계약서에다 가서 서류를 도장을 찍었네. 대출계약서에다 보증인이 도장을 찍었네. 누구한테 속아서? 채무자한테 속아서. 채무자가 속인 거예요. 누굴 속인 거예요? 보증인을 속였네. 이때 이 A는 은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채무자가 보증인 장난친 거를 거짓 정보 줬다는 거를 이 은행은 모르고 있었네. 얘는 몰랐네. 선의무과실이네요. 선의무과실이네. 그러면 보증인이 보증서준이 대출서류는 대출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 B는 이 대출서류를 취소할 수 없다. 왜? 상대방이 몰랐으니까요. 그럼 이 보증인이 이 대출계약을 취소해서 엎으려면 은행이 알았다는 거. 제가 사기쳤다는 거 은행이 뭐 했을 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에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가 되더라고. 삼각사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유념할 거는요. 이걸 사례로 적용할 때 맨 꼭대기에 속인 놈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맨 꼭대기에는 꼭지점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속인 놈의 식기. 속은 놈의 식기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나쁜 놈. 그놈의 식기가. 그놈의 식기가 이 표의자를 속인 거지. 이쪽은 상대방이 있는 거고. 똑같아요.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죠. 꼭지점에는 어떤 놈이? 속인 놈. 제3자가. 여기는 속은 사람. 여기는 상대방.
속은 사람, 상대방, 여기는 속인 놈.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리를 매김하면 문제, 사례 문제를 풀어나갈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기는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자, 이 문제가 제3자의 사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78페이지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와요.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논지가 하나 나오는데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자, 이걸 노트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굉장히 유용한 자료니까요. 우리 그림책에 있는데 그림책보다 이게 훨씬 더 유용할 거예요. 그림 민법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점 책을 통해서 이따 비교를 해보시면 되셔요. 자, 이쪽에 1번은 이렇게 번호를 매길 거예요. 제3자가 속였다. 삼각사기를 저질렀다. 누가 속였다? 제3자가. 기획부동산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 고객님을 속였을 때가 바로 제3자의 사기. 이번에 만나실 주제는 제3자가 아니에요. 누가 속인 거냐면 대리인이 속인 거예요. 대리인의 사기라고 그래요. 대리인의 사기. 자, 우리 책에 상대방의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을 날려버리세요. 상대방의 이걸 날려버리세요. 왜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이 표현이. 대리인의 사기라고 이렇게 줄여버릴게요. 대리인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을 때. 자, 그대로 접목을 합니다. 자, 이쪽이 B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이 속인 놈, 여기가 B, C죠, C. 자, 똑같아요. A, C, B. A, C, B 똑같아요. 다만 이 C가 제3자의 사기에서는 이 사람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면 이번에는 C가 A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대리인. A가 본인이 C한테 위임장을 주었죠. 위임장.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내 땅 팔아주실래요? 내 땅 팔아주세요. 10억 이상에만. 내 땅을 10억 이상에만 팔아주시면 되어요. 나머지 수수료 다 가져가세요. 본인 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위임받은 대리인이 B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렇게. B는 이 대리인한테 속은 거죠. 이 대리인의 거짓 정보에 속아서 이 땅 매매 계약을 했다.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매매 계약이 됐다. 누구하고? B는 A하고. 누가 속여서? C가 속여서. B는 땅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매수자가. 누구한테 속아서? C한테 속아서. C한테. 매매 계약은 누구하고요? A 땅을 매매로 인수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것이 저 C의 거짓 정보였다. 그린벨트에서 안 풀리는데 풀린다고 거짓 정보를 줬다. 건축 못하는 땅인데 이 땅 건축 못하는데 건축할 수 있다고 얘가 거짓 정보를 줬다. 속인 거는 바로 누가 속인 거냐. 대리인 놈, 이놈의 새끼가 얘를 속인 거죠. 그래야 얘가 수수료를 받아먹으니까 거짓 정보를 줘서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때 매수자가 이 땅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저쪽하고 똑같이 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네요. 만약 A가 얘가 사기 당했으니까 B는 뭐 하려고 그래요? 취소하려는 입장이죠. B가 취소하겠다. 나 취소해야 되겠어. B가 취소를 하고 싶어요. 나 취소할 거야. 그때 A가 땅 주인 A가 무슨 소리? 나 몰랐어. 얘가 사기친 거? 나 오늘 금시초문이야. A가 본인이죠. 본인이 몰랐다면, 즉 선의무과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의이고 무과실이면 저쪽에 있는 제3자의 사기를 그대로 여기에 접목하게 되면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만 A가 본인이 선의무과실을 뒤집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죠? 대리인 놈이 사기 저지른 거, 저 대리인 놈이 사기친 거를 A가 알았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취소할 수 있다. B는 옮겨 적으면 이렇게 돼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의 사기는 저 제3자의 사기와 사안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본인은 한 통속이다. 한 통속. 이놈의 새끼나 이놈의 새끼나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놈. 한 통속이다. 한 통속. 한 통속이라는 표현을 우리 대법원은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대신 의사 표현해 주는 사람이니 대리인의 의사와 본인의 의사는 동일시되는 사람이더라. 하나다. 하나의 의사로 본다. 따라서 매수자는 설령 본인이 몰랐어도 한 통속이니까 보호해줄 이유가 없더라. 얘를 보호해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더라. 왜? 한 통속으로 보니까.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도 취소할 수 있고 거꾸로 몰랐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결론. 따라서 B는 이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 이 대리인과 본인은 별개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한 통속이다. 이 단어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한 통속이야. 그놈이나 똑같은 놈의 새끼야. 이쪽에서는요. 사장님하고 직원은 법리적으로 별개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별개의 인물로 보는 데 비해서 이쪽이 사장님이 몰랐다고 그러면 얘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취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얘 잘못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논리가 여기선 깨지는 거죠. 대리인의 사기에서는 이 논리가 깨진다. 왜냐? 이놈은 한 통속이니까 선의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없다요, 있다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겠네. 없다라고. 그럼 이 부분이 100% 정답.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 한 통속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내도 틀리는 지문. B는 A의 대리인 C가 B를 속였을 때 B는 A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하나여만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꽝이다. 꽝. 알든 모르든 B는 본인 A가 알든 모르든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말은 B는 본인 A가 대리인의 사기쳤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즉 선악 관계없이 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이 점 제3자의 사기와 확연히 다르다. 이쪽에서는 취소가 아니 되옵니다. 상대방이 몰랐기 때문에 취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의 사기에서는 본인이 선의 무과실이어도 취소할 수 있사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시험은 제3자의 사기냐 대리인의 사기냐 여기에 중요한 출제 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매년 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 강박에 관한 중요 논지를 쭉 정리를 해보셨어요. 남아있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 5번, 79페이지 05번 이 부분부터 심화학습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기본 과정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지문 몇 개를 풀어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출지문 80페이지 1항 01번의 1항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요 상대편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이거 사기가 되나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내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줄 법적 의무가 없더라. 아주 중요한 논지. 두 번째 지문.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 박탈되었어요. 완전 박탈될 정도의 외압이었어요. 그러면 그 의사표시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사유. 세 번째요.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왔다. 그럼 범죄를 고소하는 것은 불법 아니죠. 그런데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이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돈 뜯을 목적이면 위법성이 부정되어 인정되어 위법성이 인정이죠. 인정. 부정이 아니라 인정. 그럼 강박행위에 해당됨. 세 번째 지문 X. 네 번째 지문은요. 제3자의 사기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피의자는 제3자의 사기, 대리인의 사기. 이걸 머릿속에서 딱 저장하셔야 됩니다. 제3자의 사기죠. 제3자의 사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선의 무과실이네요. 상대방이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더라.
있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없다. 반면에 5번은요.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 자, 이 05번을요. A, B, C를 갑을 병으로 바꿔놓으면 똑같이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A를 갑으로. 갑의 대리인 을이 누구를 병을 기망을 한 경우. 갑을 대리하는 을이라는 놈이 이쪽에다 써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누구를 병을 기망한 경우.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을 기망했죠. 그럼 병이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갑이 뭐라고 그러면 몰랐다고 그러면 나 모르는 거야. 대리인 사기친 거. 나 금시초문이야. 라고 이걸 저는요. 오리발이라고 기억해요. 오리발이라고. 본인이 오리발 내밀어도 취소 못함 취소함. 왜요? 니네 둘이 한 통속이잖아. 자, 그래서 04번, 05번 질문 볼까요?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본인이죠. 본인이 그 사실 알지 못했을 때 밑에 적어볼까요? 조그맣게 팁 하나 주면 오리발 내밀 때 본인이 오리발 내밀 때 오리발 사건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리발을 내민 경우에도 취소할 수 없더라 있더라. 왜냐하면 한 통속이니까 대리인과 본인은 한 통속으로 법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 06번 지문. 제3자의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엮으려면 먼저 매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취소 안 해도 된다고? 이 계약 취소 안 해도 이놈한테 손해배상 엮을 수 있더라. 왜? 취소하고 손해배상은 별건이니까 별건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심화학습을 통해서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표시의 중요한 맥락 4가지를 같이 보셨어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의 뜻. 두 번째는요. 진의에 해당되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것.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셨고 두 번째는 허위 표시를 사례를 통해서 보셨어요. 가장매매는 지네끼리는 무효다. 근데 그 무효가 누구한테는 선의 3자에게는 관철이 안 되더라. 그래서 상대적 무효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세 번째는요. 착오죠.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착오가 다 취소되는 게 아니더라. 어떤 것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첫 번째 개입돼야 되고 두 번째는 중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가 가능하더라. 다음 사기는요. 기망을 요건으로 하더라. 기망. 그 기망이 위법성을 띌 때. 강박은요. 강박행위가 위법성을 띌 때만 취소할 수 있더라. 이때 중요한 맥락은 제3자의 사기와 대리인의 사기를 정확히 구별짓는 일이다. 이 부분입니다. 제3자의 사기, 삼각사기에서는 이 상대방 쪽에서 제3자가 일 저지른 거를 몰랐다면 얘 잘못 없으니까 취소 못하더라.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다른 말로 공모했다는 거죠. 공모했다는 걸 입증해야만 취소가 되더라. 반면에 대리인의 사기는 오리발냄이라도 본인이 대리인의 사기에 대해서 몰랐다고 오리발 쳐도 취소할 수 있더라고. 이렇게 마무리 지면서 오늘 의사표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이어서 대리 그리고 무효 취소까지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